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을 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소위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돈 봉투 난 전혀 몰랐다라고 완전 부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자진 탈당하겠다라고 밝혔고 정치적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나는 돈 봉투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르쇠로 가려는 거 아니냐, 소위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책임은 질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핵보복.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핵보복.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핵 위협을 실제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방미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전문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땐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한다라는 걸 문서에 명기화하는 걸 추진한다. 동아일보 상세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 우산의 개념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명문화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입국. 아시다시피 누가 입국했을까요? 한겨레 신문 3면입니다. 누가 입국할까요가 되겠군요.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곧 귀국하고 입국하게 됩니다. 탈당 즉시 귀국하겠다. 민주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민주당의 수습책은 엄연히 시험대에 올랐다. 한겨레 신문은 소위 착각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큰 그릇이다, 무소의 뿔 같다, 무력이 적다라는 찬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경계해야 한다라는 비판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의혹은 아직 1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큰 그릇, 무소의 뿔이라는 찬사는 너무나도 이른 것 아닙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출범. 한국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출범일까요? 여당 윤리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두 최고위원의 실언에 대해서 과연 징계할 것인가, 그 수위는 어떨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 안쪽에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조심스럽게 예고되는 듯한 기류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특별법. 한국경제 4면 기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그리고 LH가 사들여서 임차를 보장해주는 투트랙 대책을 당정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속도가 문제겠죠.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소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치적 책임만 지겠다는 거 아니냐, 내지는 법적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기류도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돈 봉투 모르는 일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탈당 송영길 귀국. 일단 말이 많았던 파리에서의 그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해석해보자면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설사 돈 봉투가 뿌려졌을지라도 나는 몰랐다. 라는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자, 과연 정치권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법조인의 시각은 뭔지도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박정호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글쎄, 지금 사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제할 게 하나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법률가 출신입니다.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면 외형적으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외형적으로 비춰져서 민주당 내에서 뭐 한숨을 돌렸다. 아니면 역시 큰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가답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나에게까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것은 차단. 두 번째는 예. 즉시 탈당하겠다고는 합니다만은 탈당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내용적인 면이 굉장히 꼬리 자르기에 많은 비중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사안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내지는 투표를 돈으로 조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민주당 그전에 어떤 거 했어요? 선거를 여론을 조작해서 하려고 했던 또 나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드루킹.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아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말 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꼬리 자르기를 딱 하면서 나는 괜찮다. 그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민주당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 같아 보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저는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본인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토요일 저녁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취한 소위 책임 조치는 탈당하고 조기 귀국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정계 은퇴도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법조인의 시각도 궁금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은 즉각 나를 소환하라, 밑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백브리핑에서 한 말을 보면 난 전혀 모른다거든요. 난 대표가 바빠서 후보가 그 일일이 다 만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유추해봤을 때 검찰이 부른다 하더라도 송 전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할 말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겠군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 부르면은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들어봤어요. 당당하게 나간다는 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검찰이 소환하면은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당당한 거겠습니까? 추측입니다만.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법적인 책임이야말로 구체적인 개념인데 정치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지느냐.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 책임 졌잖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였는데 선거에서 졌으니까 그럴 때 부담하는 게 정치적 책임인 거고 법적인 책임은 뭐냐면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범죄의 그 가능성이 혐의가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봤더니 방송을 갖다 봤더니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법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그냥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한 탈당하고 뭐 상임고문 있으나마나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 정도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책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빨리 그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성만 의원하고 그 윤관석 의원하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것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로 본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 두 의원님들한테 돌리든지 예. 그렇지 않고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정확하게 72비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애매모호한 그러한 태도를 그 취하고 있는 것은 본인한테도 문제가 많고 야당한테도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그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해명이 조금 제각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다를지도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 전면 부인 이거 완전 허구고 소설이다라는 반응이 있었죠. 이거는 이런 의혹 자체, 이런 녹취 파일 자체, 이 상황 배경이 뭐 다 다르다. 돈봉투 살포는 없었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취하고 있는 지금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레이티스트 오피니언인데 난 몰라요. 나 바빠요. 이건 나는 모르는데 저 쟤들은 좀 돈복도 뿌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까? 그럼 법적인 나중에 처벌이랄까 이런 수위나 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가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송영길 대표가 후보로서 반드시 챙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후보의 책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대 여당 당시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선거를 해가지고 아깝게 떨어지는 게 훨씬 낫죠.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으면은 저 같으면은 뭐 당연히 안 했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조국 교수가 했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도 지금 그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녹취록에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영길이 형,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하고 인지하고 알았고 더 나아가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뿌린 듯한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국민들 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대목일 겁니다.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유인태 고문께서는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성만 의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뭐 보고받으신 기억 전혀 없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전국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이번 일로 괜히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내구 감사협회장에 대해서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혐의 전체를 다 전면 부인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만 모른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건지는 아직은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 은퇴도 거부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이 17대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한참 대선배 의원이신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송 전 대표의 백브리핑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글쎄 우리가 크게 뭐 이미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송영길과 법조인으로서의 송영길 중에 이번에 기자회견은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엮었다. 그렇게 엮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 탈당과 전체 일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빨리 조기 귀국을 포함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돈 봉투나 돈을 뿌린 부분은 나하고 무관하고 내가 뽑힌 것은 전국의 대의원들과 선의의 어떤 당원들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녹취록에 나오는 이미 영길이 형이 여러 개 처리했더라 예. 이런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길이 형이 뭘 처리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윤관석 의원이 최종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근데 녹취록에 의하면 사실은 관석이 형은 너무 살피더라. 조심해. 조심하더라. 뭐 그까짓 거 뭐 너무 조심해. 그리고 윤관석. 뭐. 한편으로 이상만 의원은 오히려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낸 것이 불구하고 예. 또 녹취록에 의하면 또 한편으로는 잘 보고해 드려라. 직접 보고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강내구와 이정건이 핵심이냐? 예.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몸통이 부분에 소위. 대해서. 예. 그런데 또 강내구에 대하여는 캠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정건 개인의 작품이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의 설명한 것에 대한 유추의 결과들이 상당히 어떤 중심이 없다. 따라서 들어오셔서 물론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갖기는 어려운 예.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족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강내구에 대해서 역할을 폄하했어요. 캠프에서 역할할 수 있는 위치 아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은 녹취는 캠프에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강내구협 회장이 현역 의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정근 향후 사무부총장이 될 사람과 평가를 하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돈을 뿌리게 역할을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을 보여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설명과 좀 배치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건에 대해서 유동규가 마음을 변화한 것처럼 제일 어려운 제일 리스크한 부분이 돈 부분인데 돈 부분을 처리한 사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걸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돈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안 들어올까 봐 내지는 늦게 들어올까 봐 노심초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시고 나면 진행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그 당의 대응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탈당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송 전 대표가 꼴이라고요? 송 전 대표가 꼴이라고요? 꼬리 자르기식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듣기에 따라선 송 전 대표가 꼴이냐고요. 그러면 몸통 아닌가? 뭐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좀 흥미로운 권칠승 대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기자회견과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요? 이를 지켜보는 정의당의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시죠.
여전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당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녹취록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여럿 나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영길 전 대표 자신입니다.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 정치에 분노가 치밉니다.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정의당에서도 송 전 대표의 입장은 모르쇠를 일관했다, 실망이 너무 허탈하다라는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일단 당 안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입장이 좀 다 제각각인 측면이 있었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돈봉투 사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이 발생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에서 이제 비판하는 비판 성명을 봤는데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민주당이 변화하고 또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이제 법적 책임, 송영길 대표의 법적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을 받을 때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나의 법적인 위법 사항을 한번 따져보자라고 덤벼들 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정치인이라면 정치 도의적 책임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고 당의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해서 조기 귀국을 하는 이런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법적 책임은 이제 가능하겠죠.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은 가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러한 해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정치인이 어떤 해명을 하면 잘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지 왜 몰랐냐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강변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녹취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만 보면은 정황상 알았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녹취록을 넘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좀 몰아가기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물증, 증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이제 법적 책임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를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돌직구 쇼에 출연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돌직구 나오실 때마다 다들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전용기 의원도 그러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그러고 오늘도 또 거듭 대신 소위 사과를 드린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장면도 취재됐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실까요? 조기 귀국하시는 심경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그 심정대로
가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은 따로 가서 없으세요? 이제 가서 상의할게요. 네. 그 가운데 이 녹취록에 등장했던 당시 송영길 후보의 박 보좌관, 이 돈봉투 의혹에 깊이 연루된 듯한 녹취록도 등장을 했는데 그 박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의 소위 성남 멤버였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2014년 11월, 2018년 2월 성남시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정진상 실장과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당시 함께 근무를 했었다라는 이력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성남 행정지원과 일부 조직은 이재명 대표의 친위 조직이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저 박모 보좌관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양측이 연결고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고 측근도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부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달리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이 박모 씨를 성남시에 채용된 데는 정동영 전 의원과 이 대표를 동시에 잘 아는 정치권 인사의 알선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그 정치권의 고위직은 이재명 대표 후보 선대위에서 또 고위직으로 일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으로 가게 될 때도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 이른바 이재명 그룹과 송영길 그룹 사이에 어떤 굉장히 가교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름이 송영길, 이재명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동영 캠프의 후원자 그룹인 정통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 안에 이제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금 박모 씨라는 분이 정청래 의원 씨라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때 핵심이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정동영 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또 강내구 씨가 또 거기에서 주요한 당직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이력을 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정근 씨가 뭐 저기 박영선 장관하고 친하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과거에 정동영 계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인물들 속에서 이재명 당시 처음에는 총선에 나가고자 했으나 성남시장에 나간 사람에게 사실은 그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심어줬고 또 그런 역할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강내구, 박모 비서관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게 되는 끈끈하게 그 사실은 돈을 주고 받는 일을 아무나 밖에 사람들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송영길이 뭐 특수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의 인연이 이미 말하자면 2012년 이전부터 쌓아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인연임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녹취 파일에 등장했던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들이 얘기했던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사업가 김 씨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직접 이 쌍타운표 밥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밥값은 진짜 밥값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김모 씨 사업가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캠프 돈이 필요하다며 사람들 밥 먹어야 한다라고 이정근이 직접 요청을 했다.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죠. 다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거절했다. 본인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정근 부총장이 밥값 명목에 돈을 요구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근 부총장이 요청한 밥값은 진짜 밥값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지금 이 맥락을 좀 정리해보면 박정호 의원님, 엑기스를 전수받은 이정구 부총장이 알려준 대로 사람들 밥 먹여야 되니까 밥값 좀 달라라고 사업가 김 씨에게 요청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사실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비용을 염출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 정도면 뭐 갈취한 거죠. 갈취. 갈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게 밥값, 기름값, 용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뭐 그냥 민주당 뭐 중진 의원 몇 분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외형은 그거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돈 갈취해 갖고 그걸 전당대회 비용으로 썼다는 거고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저 강내구 감사가 사실은 별일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별일 안 했다. 캠프에서 주요 위치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거 보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그 방법까지 알려줬으면 강내구 저 감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모른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2심, 송심 얘기 나오면서 박모부 장관 얘기 나왔는데 도대체 그게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무부총장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캠프 내의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별로 관계없다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로서 쭉 일을 해오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 문제 발단이기 때문에 이건 명명백백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조사하고 송영길 대표도 뭐 검찰이 알아서 해라 라고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런 뜻이 있다면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저렇게 대충 꼬리 자르기 아니면 눈 가리기 하는 식으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녹취 파일 그대로 밥값을 요청한 이정근 사무부총장. 하지만 이 사업가 김 씨는 불법 자금을 건네진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게 되죠. 어쩌면 본인 방어를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이 강내구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오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양심 선언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돈 누구에게 받아 마련하시나요? 양심 선언하세요. 보면은 꼭 이 영장실질심사 갈 때나 검찰 출석할 때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번에도 훈수 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강내구 씨는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쏭달쏭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뿐 아니라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방어권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검찰의 반응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원은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있거든요. 네. 크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런데 법원은 범죄 혐의는 일정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증거인멸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판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죄증을 그 증거인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게 아니고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정이 아니라 우려만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죄증 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그 증거 인멸의 단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래구 씨가 녹취록을 갖다가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많이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강래구 씨가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강래구 씨가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그러한 진술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추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일단 그 생각은 들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네네. 영장 전담 판사는 똑같은 판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판사가 배당이 됩니까? 지금 중앙지법에 아마 영장 전담 재판부가 한 4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청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요번에 발부를 거부한 그 윤 부장 말고 다른 부장 판사가 그 사건을 맡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영장이 재발부되면 그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다 떠나서? 지금 야당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검찰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독재라는 말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이 지금 강래구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 독재를 한다라고 하고 그런 검찰 독재한테 야당이 스스로 그 일을 갖다가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은 지금 검찰 이중대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 독재다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 수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때 썼던 표현인데 강래구 하나도 검찰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분석이 좀 흥미롭게 들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송영길 큰 그릇이다. 또는 이 송영길은 집도 없고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장한다. 라는 찬사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뭘 했다고 큰 그릇. 검찰의 소환 시간표. 물욕이 적은 큰 그릇.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일단은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했던 우상호 의원. 이른바 586 동료 의원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 일각에서는 조기 귀국 정도가 아니라 탈당해야 된다. 혹은 출당시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진상조사 안 된 상황에서 거치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한 20명의 현역 의원이 이제 앞으로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이다. 총선 앞두고 이러다가 당 전체가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같거든요. 저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암시만 되어 있는 거지 현역 의원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죠. 자꾸 이렇게 현역 의원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까지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의혹이 과하다.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 송영길이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학교열이 높다.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욕이 적은 집도 없고 물욕이 적다. 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 그 집이 없다고 물욕이 적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집이 없어도 물욕은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큰 그릇이다라고 했고 남영희 의원은 무소의 뿔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역시 큰 그릇 송영길, 남영희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라는 글귀가 떠올랐다라는 칭찬 내지 찬사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의혹 자체를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하거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큰 그릇, 물욕이 없다라는 우호, 두둔 내지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찬사가 불편하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한두 번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인지하는 듯한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이정금 총장에게 돈봉투 살포한 의혹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연길이 형한테 보고를 했다. 성만 형이 한 것에 대해서 연길이 형이 잘했네 잘했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들어보면 이성만 의원 등이 소위 돈봉투 의혹 정황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는 대목으로 읽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586 동료 의원 혹은 그 시대를 함께했던 동세대 정치인들이 송 대표를 칭찬합니다. 그릇이 크다, 무력이 적다. 근데 녹취록에서 그러면 이성만 의원이 아니라 최성만이고 연길이 형이 아니라 송영길이 아니라 박영길 씨입니까 그럼? 글쎄요. 지금 우선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 일각, 민주당 주변 혹은 뭐 당협위원장이든 고문이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너무 안일하게 남 이야기처럼 발언하고 있다. 또 침소봉대한다. 이런 생각들이 매우 아쉽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자기 지역 구민이나 국민 앞에 사과하는 오늘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실제의 내용은 나중에 다퉈보자. 하지만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 사과한다. 이 말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뭐 하나의 어떤 동지로서의 당인의 자세에 대한 얘기는 공감이 돼요. 무조건 오히려 송영길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에 관해 무조건 당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럴 리가 없다거나 혹은 미리 내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어쨌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장관 말에 의하면 원인 제공을 우리 쪽에서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저쪽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송영길 대표도 조금 더 진지하게 당의 모두가 어떤 송영길 일당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는 사실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당 전체가 그야말로 이 문제에 올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좀 한 방향으로 입장을 내라라는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큰 그릇이다. 집이 없기 때문에 무력이 적다라는 이런 찬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송 전 대표 응원, 제정신인가, 큰 그릇, 무력 적다, 듣기만 해도 민망. 송 전 대표가 독립투사인 양 착각하고 있나라는 비판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상호 의원,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586 세대 대표적인 의원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무력이 적다. 이게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투표라는 제도를 금전을 가지고 뭔가 왜곡시켰던 아주 악질적인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떤 일개인이 아니 어떤 집단이
축제를 한 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그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인사, 그다음에 당무를 활발하게 관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라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그 지역구까지 뭐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마치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은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포했다라고 본질과는 다른 얘기로 또 정치적으로 물꼬를 틀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엊그저께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송 대표가 마치 큰 그릇이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독립수사가 된 것처럼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뜨리면서 물꼬를 틀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 내 개개인의 의원들도 우리 전재수 의원님 하는 것처럼 좀 새겨 들었으면, 사과해야 되고 잘못했고 부끄럽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새겨 들었으면, 그리고 마냥 내 편이라고 마냥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들어주고 감싸는 문화가 계속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봐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나중에 큰 피해를 받지 않지. 저렇게 가다가는 저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이러다가 당 간판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이 일갈했던 것처럼 저는 한번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 의원분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정익준 변호사님,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또 당 일각에서 이렇게 뭐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박지원 의원 등이 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전재수 의원님은 좀 나오실 때마다 계속 대리 사과를 하고 계셔서 옆에서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적인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님 이야기 중에 제가 무주택자보다 더 눈이 가는 게 뭐냐면 저와 마찬가지로, 저는 김민석 의원이 은근히 자기 자신도 김민석 의원님도 집 없다라고 하는 걸 내세운 건가? 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갖다 내세울 상황인가 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찌됐든지 간에 송영길 대표가 무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거는 자리 욕심은 확실하다. 권력욕은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저런 식으로 그렇게 범죄 행위를 비슷한 걸 갖다가 용인을 하면서까지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영희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 저 이야기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섬찟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점이 무소의 뿔처럼이 아니고 혼자서 가라의 방점이 찍히면 그럼 당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당이 그 여당 대표 선거를 갖다가 하면서 당정농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정농단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힘있고 그 무게 있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옹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 민주당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제가 느닷없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호, 김민석, 박지원 이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개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야기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상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리고 저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개인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송영길 대표에게도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국민 정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다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큰 그릇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인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외교 참사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 아니 정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옷을 벗거나 사퇴하거나 뭐 직을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겠다. 나의 법적인 책임,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자라고 덤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야,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사라졌구나. 모든 것을 법적인 책임으로 다 돌리는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가 아니고 일단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탈당을 한다. 그리고 당 상임 고문직도 사퇴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송영길 대표의 어떤 법적 책임보다 더 위에 있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민 일각의 요구에 부응을 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김영주 의원님,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메시지만 이중적인 메시지를 낸 경우도 왕왕 있었잖아요.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 이 돈봉투 의혹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아니 왜 본인 의혹에 대해서 다 검찰이 소설 쓴다고 하고 정치적 책임도 안 지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송 전 대표는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혹시 이중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여요. 그런 의미는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 척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1도 없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깔끔하네요. 있는 생각 끝에 나온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민주당 일각, 아주 일각에서는 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그 한동훈 화법대로 그럼 스포츠계에서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일반 국민들은 돈 주고 받으면 감옥 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현 당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궁금하죠? 함께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무슨 반응일까요? 1, 2, 3, 4. 고맙습니다. 한 장관이 좀 세게 발언하긴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면 뭐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라는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꾸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정호 의원님. 저 완전히 개인적인 해석이라 뭐 너무 벌릴 건 아니지만은 좀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이렇게 순간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보면서 6초였다고 하네요. 6초. 와, 저거 순간 머릿속에서 뭐 어떤 생각들이 막 지나가서 저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끝내 말았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과 요구가 있는데 정작 그게 내 문제로 치환을 시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송영길 대표 얘기한 게 그나마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진심하고는 단 1도 같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박지원 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 근데 본인은 그나마 박지원 대표가 큰 그릇이라고 칭하지도 못할 상황으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여러 가지 대단한데 정치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도 야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저도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저기 있고 그로 인해서 국회가 매일 대치하는 거고 그래서 여야가 하나도 앞으로 전진 못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지금 국회 이 정치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겠노라고 했던 저 조금만 난 그것만이라도 좀 따라하셨으면 배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스포츠 탄압이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의 한 사례인 것처럼 스포츠 탄압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재명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스포츠 탄압이다라고 논평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탄압 위에 기업 활동과 프로 스포츠까지 짓밟는 무도한 성남 FC 수사 당장 중단하라. 질 나쁜 정치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성남 FC 의혹 내지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그리고 이번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등은 모두 다 별개의 의혹입니다. 다 다른 각기 다른 의혹이기 때문에 그 논평이 뭐 일치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례로 언급했던 스포츠 탄압이란 걸 또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의혹을 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또 비판을 했었던 게 일치해서 참 이 공교롭다라는 취지로 한 기사가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패러디가 나올 것 같아요. 입시 비리 수사하면 뭐 교육 탄압하는 거냐, 주가 조작 수사하면 뭐 증권 탄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자성어로 하면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불성설. 그렇게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언어 도단이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말문이 막힌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이제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그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님 여당에선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말 없기 때문에 말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 대표로서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질타의 여론이 있으니까 한 장관의 좀 도발적인 말에 대응하고 싶어도 일단은 참는다. 뭐 이게 일단은 우선이겠죠. 예. 일단 한동훈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글쎄요. 그대로 제가 한동훈 장관께 돌려드리면 장관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자기 편뿐만이 아니고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못하신다면 대통령의 가장 첫건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보완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마이크만 갖다 대면은 너무 거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선거 조작 수사하면 어떻게 스포츠 탄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50만 원 받으면은 구속된다고요? 구속되는 사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50배의 벌금을 내죠. 50배의 벌금. 선거법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합니다. 그다음에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따뜻한 모습, 조금 더 포용력 있는 모습, 그다음에 자기 진영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민 전체 법무행정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그리고 갈등과 싸움 있는 곳에 조금 더 갈등과 싸움을 줄이고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의 핫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의 국빈 방문 일정길에 나섭니다. 그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25일 미 대통령 부부와 저녁 친교 행사, 26일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 주재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고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하버드대 정책연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일정 하버드대 정책연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촘촘하고 바쁜 5박 7일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아주 크게 보도되고 있는 뉴스는 미국의 핵 보복을 한미가 공동 문서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제안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국빈 방문 일정 중에서 꽤 무게 있는 안건일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한국의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 사용이라는 문구를 포함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고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문서 조항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명기화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확정될 경우 한미 공식 문서에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처음으로 명시됩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이게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동맹의 선의에 좀 의존하고 좀 기대는 듯한 전망도 섞인 개념이 지금까지 핵우산 개념인데 이게 이제 문서로 명기화된다는 건 이른바 일종의 어떤 계약적 성격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미국이 개입을 할 뿐만 아니라 핵에는 핵으로 북한에 응징을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대한민국에 핵 못 쓰겠다라는 좀 반응도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핵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이 비대칭 전력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직접적으로 핵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이에 대해서 계약이 타결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북한이 직접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굳이 명기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건 미국이 개입해야 될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전적으로 좀 이로운 안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북이 직접적으로 핵을 무언가 쓴다고 하는 경우 사실은 지금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복이라는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염려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일각에서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 그 북한이 SRM 같은 걸 통해서 본토를 공격하면 과연 그럼 미국이 본토가 위협해지는데 우리 한반도를 보호해 줄 거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저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완전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한미동맹 70주년 됐지만 그동안 사실은 전향적인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이 핵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미사일 사정거리도 우리가 개발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500km 정도에 제한돼 있다가 언제 800km, 1000km까지 확장이 됐어요.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핵 문제가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타결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서로 같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우방으로서 굉장히 지금 인정해주고 대우해준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이제 저 문서에 북한 핵 사용 시 미국의 핵무기 보복이 명문화된다면 이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와 있고 예전에 6.25 전쟁 발발 전에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 라인이라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아시아 방어 전선은 일본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그래? 밀고 가. 라는 뭐 명분을 준 건 아니냐라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어서 결국 나중에 철회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이 애치슨 라인에 대한 오해 내지 불신이 아무리 한미 동맹이지만 있어 왔는데 만약에 이제 핵 보복이 명기화된다면 그런 우려는 좀 상당수 좀 불식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의 경우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어쨌든 주체를 명시화하고 있다. 애매한 것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전략 자산에 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즉각 반응하게 된다든가 또 핵 보복을 분명히 하겠다 미국이 이제 그런 요구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심상치 않고 잘못하면 이러한 그 명문화가 오히려 동북아 전체의 핵기지화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냉전의 고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일방적인 핵도발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윤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발언에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핵 명문화가 자칫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을 더 조성할 수 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외교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의 핵에 관련해서 남한이 그런 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정당하게 북이 핵을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러시아가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안전과 말하자면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서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트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쪽으로는 안전을 보호책을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별다른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라인 사이에서의 어떤 절묘한 균형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 같아 보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약 관련 신종범죄 내지는 마약 뉴스가 하루 걸러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가격 하락의 원인을 짚었는데 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해서 정치권에서 시끄럽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 이거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는 라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우리처럼 안 했다. 그래서 위험 비용이 낮아져서 마약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악소리 나게 잡을 거다. 소위 때려잡겠다. 이런 표현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 왜 안 하셨어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마약의 제조, 유통, 그다음에 이 마약을 직접 사용한 사람, 그리고 범죄 수익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정신을 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마약이 아주 광범위하게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신종 마약들이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마약도 전 정부 탓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의 참모, 집권여당의 대표와 집권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이게 전 정부 탓, 언론 탓, 뭐 야당 탓, 뭐 과거 탓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한 발짝 나가려면 자기 성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면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또는 언론에서 또는 과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대신 야당 탓하고 과거 탓하고 언론 탓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발짝 진전을 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자기 성찰로부터, 그리고 자기 성찰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하는 것을 가짜뉴스다, 선전이다, 선동이다, 비난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그러한 비판을 중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조차 좀 막으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식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을 시켰던 것을 마약 수사를 취약하게 한 원인으로 한 장관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반부패부는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 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곳인데 이것을 함께 지난 정부에서 뭉쳐놨기 때문에 한 장관은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맞냐라고 최근에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을 잃어버린 한 남성이 고맙다고, 분실물을 찾아서 고맙다고 음료수까지 사서 들고 왔는데 그 분실물이 마약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범해졌다는 거죠. 좀 황당한데 정춘 변호사님. 네네. 이 경찰이 안의 내용물은 안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남성이 아마 온 게 아닐까 싶은데 대범합니다. 경찰서 호랑이 굴인데 마약이 든 가방을 찾으러 고맙다고 드링크까지 들고 올 정도면 이게 대범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위험한 인지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 사람은 경찰이 자기 그 가방을 이렇게 한번 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하지만 가방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주인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핸드폰 말고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봤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찰들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딱 느낌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경찰을 갖다가 하는 걸 거고 물건이 그 가격이 있잖아요. 네.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조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데 한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위험 비용이 붙으면 리스크 얼라우언스가 붙으면 그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에 대검 강력부가 폐지가 됐어요.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까지 폐지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마약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폐지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에다가 마약 시장에다가는 어떤 시그널을 갖다 보내주는 거냐면은 이 정부에서는 마약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연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호기심이 생긴 거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5년도에 마약류 범죄 개수가 23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 폐지하고 나니까 마약류 범죄 개수가 35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무려 5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운하 의원 뭐 5배가 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갖다 하니까 지금 저와 같이 뭐 황당한 일, 그다음에 심지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갖다 뭐 나눠 마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사회에 앞으로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규제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논평을 제외하고 지금 이 마약 범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손 쓸 수 있는 시점을 잃어버릴 거다라는 위기의식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급게 이런 일도 있었죠. 지난달에는 엄마가 내 딸이, 중학생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중학생들이 집에서 마약을 같이 한 걸로 보인다라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만큼 연령이 낮아지고 일상화됐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중학생들이 마약,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6일 엄마가 우리 딸이 마약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어요. 중학생 A양. 지난 21일 같은 반 중학생 2명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집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세상에나.
관계자들은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 A 양이 용돈 모아서 마약을 구매했다. 치킨 한 마리 값이면 중학생도 구매 가능하다. 치킨 한 마리. 물론 치킨이 요즘 좀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피자 한 판 값, 치킨 한 마리 값이면 중학생들도. 박주영 의원님, 우리 중학교 아이들 보면 애기예요. 이 엄마 아빠 눈에는, 어른들 눈에는 중학생들도 애기처럼 보이는데 그럼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모범생 애들이 모범생이에요. 다 대학 입시도 성공한 애들인데 모범생인데 엄마 아빠가 마약한지 몰랐는데 얘들이 공부방 한다고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서 마약 유통하고 성인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해서 돈 버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되는 거고, 국민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상황이길래 중학생 애들이 저거를 마약을 찾아서 그리고 그걸 이렇게 치킨 한 마리 값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했던 말 보자고요. 마약하면 행복하다고 들어서 그냥 마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 순간에 기분이 오늘 좀 울적하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마약 그냥 옆에 있는 거, 옆에 음료수 사듯이 구해가지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보고 마약했다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 저는 이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 다 떠나서 모두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다 눈을 다 똑바로 뜨고 마약이라는 건 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발본 세 권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육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치킨 사 먹을 돈이 있으면 치킨을 사 먹죠. 100이면 100. 치킨을 사 먹죠. 근데 마약이라뇨.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각심 기성세대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여당 이 전당대회와 전광훈 그리고 제3지대 꿈틀 정광훈 씨 의혹이 여당에서 계속해서 해소가 되질 않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씨에게 전당대회 당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먼저 정광훈 씨가 전당대회 선거 전 김기현 대표가 몇 차례 전화 와서 1차 경선에서 과반 통과 위에 도와달라.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 21일 도움 요청한 사실이 있다.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 동의 받으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 즉시 거절했다. 결국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영주 의원님. 정광훈 목사와의 특별한 인연이 없다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김기현 대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게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대목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맞고 전 목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서 즉시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애초에 김기현 대표가 자당 경선을 정광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오히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솔직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행이 범우파를 다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 공화당 세력까지를 협소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지지 세력들이 즉 정광훈 목사 측에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정광훈 목사를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급할 때는 다 도와달라고 하고 되고 난 다음에는 재척시키는 그런 과정의 악순환이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 사이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급기야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당원이 전당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을 먹자. 이렇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아예 당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뜨악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실제적으로 정강훈 목사의 소위 극우파의 당이 포위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김재원 최고의 빠른 사퇴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이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되고, 역시 또 김기현 대표가 그런 과정에서 스탠스가 꼬이는 게 과정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전당대 사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락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당 지도부가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 제3자, 입다들아, 그리고 정광훈 씨와 연계된 당원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 탈당을 권유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도움을 요청했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뭔가 스텝이 꼬였다. 김영주 의원의 비판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정치의 독보사처럼 기생하는 극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럴 거면 전광훈의 힘이나 극우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정광훈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라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저분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라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전지수 의원님. 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처하죠. 정광훈 목사하고 선을 긋고 싶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선도 잘 안 꺼지고 관계도 잘 안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급 인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광훈 목사 찾아가가지고 집회도 같이 하고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상태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관계는 끊어야 되겠고 선을 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광보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선을 끊고 관계를 재설정을 하려면 거기와 관계돼 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없이는 관계 설정 또는 선긋기 이것이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사회의 양극단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양극단이 없어지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양보하고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민의힘이 관계 설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시끄러운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 창당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9월 추석 전 제3지대 깃발 들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현역 의원 중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이 같은 제3지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박정호 의원님. 일단은 저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고요. 뭐 주변에서 금태섭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선거제도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선거제도가 여하이 바뀌어서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지역이라도 도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치가 계속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는 글쎄요, 우리가 제3정당이 많이 늘 언제나 성공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판단해서 하는 일을 제가 뭐 말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모습으로 귀결이 될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여야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 제3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